오늘 그 제목을 여운형과 한국 기독교로 잡으셨는데 저의 글의 한 토막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제목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논문을 좀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불행히도 저희 논문 중에서 가장 자료가 없는 부분이 여운형과 기독교입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운형 선생께서는, 한 5년 내지 6년간 곽알련 목사의 조사로서, 여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승동교회. 예. 승동교회에서 조사 노릇을 하셨는데, 제가 승동교회도 가보고, 또 총신대의 도서관도 다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 여운형과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밝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앞으로 어떠한 자료가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곽알련 목사의 일기장이나 뭐이 좀 있을까, 그런 희망이 좀 있긴 한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왜 여운형인가, 제가 왜 여운형을 연구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가 57년에 버클리에 이제 PhD 코스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승이신 스칼로피노 교수께서 이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게 되셔가지고, 한국도 일본, 중국 쭉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버클리에 있었는데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본 것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신문조서였는데, 그 중에 이제 안창호 선생하고 여운형 선생의 신문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몽양 여운형 선생의 신문을 받으시는 태도, 또 그분이 활동하신 내용, 이런 것을 보고 정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병로라고 여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 또는 사상가들을 변호를 수십 년 하셨는데,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여운형이하고 채 그레고리라 하는 사람이라고 두 분이었다고 그러셔요. 근데 저는 채 그레고리는 아직도 누군지 발견을 못했는데요. 몽양 여운형은 그토록 참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독립운동사를 제가 PhD 논문으로 쓰게 돼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쭉 따라보면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해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14 포인트에 대한 민족 해방에 대한 민족 자주에 대한 선언의 내용을 알고, 그 당시 장가구에 계시던 김규식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파리에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해에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동경의 제국 호텔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장관들을 만나서 한국 독립의,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아주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나고, 특히 외국 신문에도 나가지고 일본 의회에서 큰 말썽거리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운형 사건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일본 동경 정말 제국 호텔이라면 지금도 아주 굉장한 장소인데, 거기 가가지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 이것을 갖다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21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분이 김규식 선생하고 나영근 선생하고 세 분이 모스크바에 가서 약소민족 해방에 관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셨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도 만나고 트로츠키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사자웅이라 할까요? 조선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에서의 물론 연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더 매혹되었던 것은 그 당시 모스크바에 소련에 가는 것을 일제가 막았기 때문에 몽고의 고비 사막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겨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트로이카를 타고 그럼 눈보라치는 데서 그걸 이제 며칠 야영을 하면서 이제 모스크바 일크츠크에 가셔가지고 일크츠크의 바이칼호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셨다. 이것은 이제 그분이 후에 조선중앙일보사의 그 신문을 사장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이라는 잡지에 여러 번 연재를 하신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아도 이분은 정말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돌아오신 후로는 조선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시고 또 공산당 조직 고려 공산당 조직에도 가담하시고 또 그 후에는 중국혁명 특히 중국 국민당의 좌파로 알려져 있던 왕징웨이 그러니까 왕정위죠. 왕징웨이 정권의 고문으로서 있었고 손중산도 만나서 여러 번 한국 독립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적 중에 하나만을 골라도 참으로 위대한 분이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부터 그 후에 한 2, 3개월 동안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으셔가지고 해방 직후 정계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는 또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두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 보훈처에서는 몽양여운형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이러한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강원령 목사님하고도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분도 분개를 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말이 안 되느냐. 몽양여운형을 빼놓고 어떻게 독립운동사를 논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몽양여운형은 빨갱이였느냐. 저의 글의 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 군정이 1945년 8월에 9월에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빨갱이라는 보고를 들어가지고 아주 그분을 소외시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는 그분의 행적을 쭉 돌아보고 아무래도 이 양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혼란된 이 혼돈된 전국을 매듭지려면은 여운형을 동원해서 민정장관으로 시켜가지고 이분이 좌우 세력을 합해서 해방정국을 어떻게 수습해 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세밀한 얘기를 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만나러 가던
그 시각에 그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을 당해가지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몽양에 관한 책이 나오고 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날 어디에 가고 있었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에 그걸 좀 밝히려고 그럽니다. 근거가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몽양의 그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참으로 고난의 시기, 민족의 고난의 시기를 살아온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도전이 참으로 챌린지가 너무나 많았고 또 그분에게는 유혹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물론 그분을 유혹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말하자면 그분이 1919년에 동경 방문을 한 것도 그분을 회유해가지고 독립선상에서 독립운동선상에서 빼어내려고 하던 그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몽양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라는 그 매혹적인 그 사상에 대해서도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조선공산당 운동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했습니다. 상해에 계시면서 모스크바에 가는 조선공산당 대표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또 그전에는 고려 공산당을 조직할 때 그게 적극 가담해서 공산당 선언도 번역했고 무슨 ABC of Communism 같은 것도 번역을 했고 이런 일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분은 상해에서 체포돼 가지고 국내에 돌아가셔 가지고 일본 검사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당신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상으로서는 참 좋다. 그런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유물론에 대해서는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확고한 그 아주 기조가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다 제쳐버리고 정말로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애처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고통이라는 것은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그 고문하는 그 고문 틀 있죠. 거기 보면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매놓고 고문을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엔 그거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런 고문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앉혀놓고 사리고 나리고 계속해서 재우지 않고 신문하는 사람들은 번갈아 가면서 그분을 재우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말하자면 건 고문입니다. 드라이 고문을 수십 시간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그 석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뭐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몽양 자신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고통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유혹을 많이 당하셨지만은 해방될 때까지 꿋꿋이 그 자기 입장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우연한 그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 예로 1941년에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42년이 되겠죠. 전쟁이 일어난 것이 41년 12월 8일이었으니까 미군 폭격기가 처음으로 동경을 폭격한 날 몽양께서 그걸 동경에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일본 고사포들이 쏘기도 하고 일본 비행기들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는데 도저히 미군 비행기에 당하지 못하더라.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물자가 풍부한 미국이 이길 것이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결국은 헌병대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나오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기 친구들 목사님들인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비밀일 거 아니에요? 이거 재패가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이거 비밀이니까 너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몽양요원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데 미국이 일 거라 그러더라. 이것을 신문을 어떻게 해가지고 편지 쓴 것을 경찰에서 또는 헌병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검열 나왔다가 다른 건으로 들어갔다가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건 골래 나오는 거죠. 그런 자료가. 그래서 이제 재패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일제가 망한다는 것은 벌써 딴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미드웨이 작전 해군 해상 작전이 결과적으로 제2차 대전에 있어서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이 아마 8월인가 42년 8월인가 되는데 그 전에 벌써 몽양은 일본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그분에 대해서 친일파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미군이 그 조사를 합니다. 소령을 보내가지고 동경에 가서 스가모 감옥소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일본의 높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친일한 일이 있느냐고 좀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딴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몽양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뭐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제 몽양과 여원형과 이제 기독교의 관계인데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 여원형에 대한 논문을 한두 개 이미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방 전후의 몽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월간 사상에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몇 편의 글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그럼 해방 전후의 몽양 여원형이라는 책을 하나 내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거기 좀 몽양의 백그라운드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요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글이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중국에 1914년에 가시기 전까지의 그분의 행적을 다룬 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몽양에 대해서는 이만규 선생께서 옛날에 배화여고 교장으로 계시다가 이북에 가셔가지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아마 교육국장,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교육국장을 말하자면 교육장관이 된 거죠. 이만규 선생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46년에 몽양여원형 전기를 쓴 일이 있습니다. 몽양여원형 투쟁사. 그렇게 하고 이제 몽양의 동생 계시신 근농 여운홍께서 몽양여운형이라는 책을 쓴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특히 이만규 선생의 책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몽양 가정의 조부께서 동학에 관여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이 그 조부님이고, 또 그 조부님의 동생, 종조부가 덕이죠. 근데 요새 참 인터넷이라는 게 좋아가지고, 구글즈에 들어가가지고, 덕 하고 찍으니까 동학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이 나오고 그래서 족보를 제가 쭉 찾아갔거든요. 여기 종가 종친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족보를 찾았기 때문에 신, 덕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동학에 쭉 들어가 보니까 이분께서 동학의 제2대 교조가 최시형인데 최시형 선생께서 자기들의 경전인
영담 유사. 이것을 여규덕 댁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씨의 할아버지의 동생이에요. 종조부 댁에서 그걸 출판했었어요. 그 단양 산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양 산골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최근에 몇 년 전인데 그 자리에다가 여규덕 선생이 계시던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럼 용담유사를 발간하는 일을 그 댁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동학의 중추 위치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그 몽양의 숙부께서 거기에 또 동학의 도사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동학난 때는 전투까지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가 동학을 조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동학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그 후에 동학을 그렇게 아주 돈독한 동학 지방에서 자라나셨는데 몽양이 기독교로 돌았다. 또 맞으면 개화하는 그 학교도 배제 학당도 다니시고 또 우정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우무학교 그 우편 그 학교도 다니시고 또 흥화학교 민영환 선생이 세우셨던 그 학교도 다니시고 근데 그 개화하는 과정 말하자면 동학에서 서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 어떠한 계기로 해서 동학 집안에서 그것도 양평의 묘골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2번 간 일이 있는데 아주 시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계시다가 어떻게 배제학당으로 나오게 됐느냐. 근데 또 그 클루가, 단서가 그 이만규 선생 책에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뭐냐면은, 가숙인 여병현이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배제학당으로 갔다. 그래서 또 여병현을 두들러 본 거예요. 그 여병현을 두들러 봤더니 무엇이 나온지 아세요? 세브란스 의전에 스코필드가 나옵니다. 닥터 스코필드.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세브란스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럼 스코필드가 왜 거기 나오냐면 스코필드가 9살 때 영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클리프 칼리지라는 국에서 이제 뭘 가르치고 계셨다. 그래서 클리프 칼리지에다가 이메일을 해보니까 거기 투타로 계셨다고 그래요. 요새 세상에 참 연구하는 게 말이죠. 이거 나는 지금 뭐 80노인이 됐으니까 그거 뭐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줄 알겠지만은 제가 잘하거든요. 제가 경력이 그 83년부터 컴퓨터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치과에서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통한 연구라는 것이 말이죠. 참 이게 옛날에 같으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있는 이 말하자면 링크, 커넥션. 이거 뜯으면 그냥 여병현 뜯으니까 뭐 이렇게 스코필드가 나오고 클리프 칼리지가 나오고. 그러면 여병현이라는 게 누구냐?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쳐다보니까 17촌 되는 먼 아저씨예요. 근데 17촌이면 그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여병헌 씨께서 그 당시에 서대문 밖에서 저쪽에 양평에 묘골 가져가려면 하루 길입니다. 버스가 있을 리도 없고 기차가 있을 리도 없죠. 택시도 물어놓고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는 판인데 그거를 거기까지 가서 14살 나는 여운형 몽양 여운형을 데리고 배제학당에 가서 배제학당 교장인 아펜첼라의
집을 보여주니까, 이거 젊은 몽양이 그냥 확 갖다 해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하는데 몽양에, 그러면 여병현은 누구였느냐? 어떻게 돼가지고 영국에 나타났느냐? 그것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이 여병현 씨께서는 1896년에 박영효 선생이 동경에 114명의 유학생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거죠, 그때 박영호 선생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114명의 유학생을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한 6, 7개월 있다가 그 아관 판천이 있어가지고 이른바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친미 내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 맞으면 박영효가 보낸 유학생들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한 분 김형섭이라는 양반에 대해서 역시 이승만 전기를 쓰면서 제가 찾아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114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가가지고 일본 사관학교를 정규 코스를 발로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임관돼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교관으로서, 그 다음에 혁심회라고 해서 칠로파를 타파하는, 말하자면 조직을 만들었다는 죄로 이제 한성 감옥에 이승만하고 같이 들어가서 고생을 죽도록 한 양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대좌로 이제 있다가 죽었는데, 하여간 그 114명 중에서 이제 결국은 돈이 끊기게 되니까 그 중에 9사람이 튄 거예요. 그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거기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있죠. 흑인 대학으로 유명한데,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근데 그때 그 여병현 씨가 쓴 시가 또 아주 남아 있습니다. 참 학자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그런 게 남았는지 알 수 없겠는데, 그런 실력이 있는 거 거기 나타납니다. 1년 동안 있다가 영어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이 왜 그렇게 가게 됐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 클리프 칼레지가 뭐냐면은, 메소디스트 교회가 이제 레이맨을 가르쳐서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대학입니다. 클리프 칼레지.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병현이라는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참 아주 위대한 공로를 세웠어요. 왜냐할 것 같으면 서울 YMCA의 창시자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서울 YMCA 하게 되면 이상재 선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성함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처음 YMCA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선교회에 페티션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을 보존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서울 YMCA를 만들게 되는 것이 이 여병현 씨께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YMCA라는 것은 당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선교 및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 한성 기독교 청년회의 청년부, 거기에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당시에 우두머리입니다. 넘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글 보면은 제가 민세 안재홍이 쓴 글을, 해방부에 쓰신 글을 제가 많이 거기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YMCA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컸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이러한 인물이었기에 정말 고류한 묘골에 가서 고류한 조부님
또 종조부님, 또 다른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압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울에 끌어다가 배제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배제학당을 그대로 다니셔가지고 졸업을 타셨으면 좋았을 텐데, 양반의 그 고집 있잖아요. 체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 배제학당에서는 일요일에 꼭 교회를 가라. 이 양반이 한 번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가고 손을 들라고 안 간 사람 손 들으라니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1시간 동안 벌을 시킨 거예요. 너 공부하라고 그래 앉아놓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양반의 체면이 이게 됩니까? 그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 양반의 그 고질적인 체면 때문에 이거 체면을 손상시켜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흥화학교를 가요. 근데 흥화학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우무학교로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기술관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기술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신전보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술관이 기술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신전보, 통신사 트레이닝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당시에 조류가, 자강회, 신민회, 이러한 독립에 관한 염원이 상당히 강할 때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이분께서 상동 청년회를 만들으셔가지고, 상동회라는 게 남대문 근처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준 독립운동을 계속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독립협회라는 것은 일과성, 한번 그 당시에 독립협회가 있다가 없어졌다. 대개 책들 보면,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돼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독립협회에 관여했었던 분, 또는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후에 신민회로 들어가고, 자강회로 들어가고, 상동청년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후에 임시정부에 가신 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 또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 쭉 찾아보면 다 그 줄거리입니다. 다 독립협회, 그 다음에 상동교회, 자강회, 이런 식으로 그것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몽양께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몽양이 아주 상당히 감수성이 강한 분이었는데, 청년 시기엔 더 그랬겠죠. 근데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영환 선생님께서 자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결을 하셨던 다음에 그분이 만드셨던 흥화학교에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에서 여러분들이 추도사를 장지현 선생도 그렇고 김기숙 선생도 그렇고 그 당시에 명사들이 다 추도사를 7, 8명 거기서 하셨는데, 몽양은 그때는 나이가 아직도 어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 추도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왜 민영환 선생이 돌아가셨느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통탄한 일이고 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노변연설을 시작합니다. 노변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일진회, 말하자면 친일단체 일진회 회원으로서 당시에 양평군 군수로 있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듣고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몽양의 연설을 듣고 참 훌륭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몽양이 민영환 선생의 돌아가신 거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제 생각에는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연설을 했다는 것은, 연설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탤런트가 있구나. 예? 또 얘가 정말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노방 연설이 참으로 그분에게 전환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묘곡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고향이 묘골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묘골이라고 그러냐면 자기 선조들의 묘를 갖다 놨어요. 거기 11대 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묘골이라 하니까 묘가 있기 때문에 묘골인데 요새는 묘하다는 묘자, 묘향한 산이라는 묘향, 아주 건쳐버립니다. 이거 왜 하필이면 묘골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글자를 이제 묘곡으로 건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장로교 노회 사기라고 역사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 장로회 사기.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운형 댁에 전도를 해가지고 여운형 댁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몽양하고 그 동생뿐만 아니고 자기 삼촌도 아까 말씀드린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의 도사가 돼가지고 전도했던 그분이 묘곡교회의 장로로 장립이 되어가지고 그게 또 사기에 나옵니다. 이래서 온 가정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동학으로부터 소학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떻게 된 거느냐. 그래서 교리를 좀 찾아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학문을 통해서 학문에 성숙해지고 아주 학문을 잘 터득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성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아니고. 근데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몸속에 있는 하늘님을 잘 모셔가지고 명상을 하고 도를 닦아가지고 그러면 성인 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독교로 전환해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잘 모셔가지고 천당에 가고 어쩌고 이런 아주 전환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오히려 유교보다도 유교에서 벗어난 동학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쉽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하나의 일화가, 묘곡 교회에 대해서 박용규라는 분이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과관련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몽양에게 주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래서 이제 박용규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건 내가 아니고 동명이인의 그래서 제가 두 분의 한자 이름을 제가 좀 오늘 얻어와야겠습니다. 한자로밖에 해야지, 이거 한글로만 하니까, 이정식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정식은 더 많지만. 그래서 이정식 클럽을 하나 조직하려고 그래요. 조건은 물론 제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래서 이 동명이인들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글을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용규 목사님을 찾다가 박용규 교수님을 이제 찾게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 후에 몽양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자기도 웅변가가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도 그분의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 소재필 선생의 연설을 듣고 독립운동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은 또 안창호의 영향을 받고, 이게 줄줄이 말이죠. 아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연사가, 말하자면 웅변가가 되고 싶다. 근데 이제 여운형 선생하고 안창호 선생은 그 후에 상해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셨고, 또 국내에 두 분 다 잡혀오셔가지고도, 안창호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전 감옥에서 나오실 때 이제 몽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저 감옥소에서 나오는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일생 동안 가까이 지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조사 노릇을 하시면서 또 그 교육 경험을 한번 쌓아보는데 강릉의 근처에 있는 초당 의숙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당 학교라고 그러죠.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서양 문명을 가르치는 일을 한 몇 달 하시는데 이것이 그분께서는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가장 감회가 깊던 때였다. 왜 그렇게 감회가 깊었던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산골이지만 강릉 산골 아닙니까? 그 산골에 이제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거기에 학생들이라는 건 다 30대의 양반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세월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당 의숙에 다 갔습니다. 근데 몽양의 그 후에 쓴 걸 보면은 뭐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10년인데요.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몽양은 서울에서 배제학당도 다녀가지고 서양 사람들, 코 큰 사람들도 다 봤고, 또 근대 문명이라는 것 조금 겉핥기지만 조금 배웠고, 이런 데다가 그 당시에 을사조약 어떻게 해가지고 민용환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뭐 누구 어떻게 되고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의병운동에 1907년부터 시작해서 1911년까지 의병이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이나 사살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헌병대 사령부에서 나오는 토벌 기록이 나오는데 17,000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근데 무기는 거기에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살된 분들이 다 총이고 뭐고 무기도 없이 막 다니다가 그냥 땅땅 해서 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러한 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이러한 일. 이걸 쭉 다 이제 초당 의숙에서 얘기를 하면서 울다가 웃고, 그냥 끌어안고 근대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감회가 깊던 때가 초당 의숙이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진회원인 군수를 울게 했다. 감노하게 했다. 또 산골짜기에 강릉에 가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감회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운형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로서 기독교 조사로서 나가기보다는 민족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승동교회 조사로서 한 5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평양신학교에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것도 역시 노회 사기에 나옵니다. 1913년, 14년에 매년 몇 명씩 평양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여운형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박 교수님이랑 이만열 선생하고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인데, 당시의 신학교는 9개월 동안은 실무에 종사하고 3개월 동안만 평양에 가서 학과를
그 레슨을 받는 이러한 것을 2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걸려야 5년 과정을 거쳐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께서는 졸업을 안 하시고 1914년에 이제 중국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글 쓰다가 멈췄는데 요새 쓰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중국에서 무엇을 하셨던가. 금융대학에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 지금 조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사상적으로 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사상 측면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이 동학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로 옮기셨다가 기독교인으로 물론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고려공산당에 적극적으로 도우셨다. 그러면은 기독교와 공산주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도 말씀이죠. 기독교와 공산주의도 그 이상만 두고 보면은 계급 없는 사회, 착취가 없는 사회, 평등적인 사회, 이거는 동학이나 서학이나 공산주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을 가지고. 그럼 방법론이 다릅니다. 동학하고 서학하고 또 그 공산주의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1910년대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아주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1945년에 해방 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도 보면은 공산주의라는 건 다 같이 일하고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계급적인 착취가 없이 다 같이 잘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해방 후에 우리가 느낀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해방 전에 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수십 번 들락날락 하던 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다 숙청을 당해버렸던가. 일제시대에 공산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아주 로맨틱한 공산주의였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계급 없고 착취가 없는 이상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온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소련 공산주의입니다. 로서야 독특의 정치 문화 플러스 독일에서 들어온 마르크스 사상, 이것을 부합한 것이 레니니즘입니다. 레니니즘의 특징이라는 것은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모순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레닌이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 의식을 갖고 착취 의식을 갖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배가 고픈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혁명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사람들은 빵 한 조각만 더 던져주는 것을 원할 뿐이지 혁명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계급의식을 가진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봉들이, 말하자면 지식인들이 공산당을 조직해가지고
공산혁명을 리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레닌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닌주의의 밑에서 과거의 소련, 과거 러시아 제국부터 내려오던 그 관료사회, 관료 문화를 접촉시킨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조선 2조 시대로부터, 조선 왕국 시대로부터, 뭐 그 전까지 올라가겠지만, 이 관료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계급적인 의식이 얼마나 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련 공산당 그것을 접목을 시켜 놓으니까 경직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man틱한 공산주의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정말 흉악하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 부닥치니까 모조리 다 숙청당하고 마는 거예요. 동무 사상이 말이야 온전치 못해. 예? 그래서 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양의 경우는 로맨티시스트입니다. 동학으로부터 서학으로 그 다음에 공산주의, 로맨틱 공산주의입니다. 이퀄리티,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토라는 그 검사회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유물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몽양여운형의 사상에 대해서 이건 아마 쭉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아마 그 총결적으로 몽양의 사상의 흐름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몽양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테리들의 공통적인 경향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